자, 이제 그 전세권에서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갑니다. 자, 375페이지. 375페이지 가면 전세권자도 경매할 수 있으니까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죠. 그럼 375페이지에 2번을 보시면 318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자의 우선 변제권,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은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이제 3번, 4번을 묶어서 보면, 자, 일부 전세란 말이에요. 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를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갑이 자기 집을 2층 부분만 을한테 3억에 전세를 줬단 말이에요. 4월 1일 날. 을이 등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병이 5월 1일 날 2억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2층짜리 집에 집주인은 1층에 살고 세입자는 2층에 살고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 2억의 빚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계약 끝났는데도 갑이 전세금을 안 내주면 을은 전세 그 목적물인 집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부동산의 전부의 전세를 사지 않고 일부에 살죠. 전체 전세가 아니잖아요. 1층은 주인이 사니까. 그럼 부동산의 일부의 전세를 사는 자는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일부의 전세를 사는 자는. 그럼 일부의 전세를 사는 자는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일부만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나눠야지. 어떻게 나누냐면 그 주택이 1층과 2층이 분할이 가능하면, 그래서 1층, 2층이 분할해서 따로 등기가 될 수 있다면 2층 부분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할이 가능하면 일부만 경매하러 갈 수 있죠. 그런데 분할이 안 될 수 있죠. 이게 하나의 집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밖으로 나지 않고 안에서 나 있으면 이거는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럼 분할이 안 되면 일부만 들고 갈 수도 없어. 그럼 자,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없죠. 일부를 갖고 갈 수 있는지는 분할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사실 분할이 되면 일부 전세입니까? 이제 독립된 부동산입니까? 그럼 독립된 부동산이 되면 그냥 하나의 부동산이지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일부의 전세를 사는 자는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죠. 그런데 저당권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해버리면, 그럼 이때는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할 때는 남한테 팔려서 배당받아 가야 되겠죠. 그럼 배당 순서가 어떻게 잡히냔 말이에요. 배당 순서 1순위가 누가 되냐. 당연히 같은 제한 물건끼리는 성립 순서가 빠른 자가 우선하고 둘 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1순위는 을이 3억을 먼저 찾아가겠죠. 자, 이때 을은 2층 부분 팔린 돈에서 찾아간 거다, 전체에서 찾아간 거다. 1층, 2층이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통으로 팔렸으니까 전체에서 3억을 먼저 찾아간 거죠. 그럼 을이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아갔다 안 받아갔다? 그럼 일부의 전세를 사는 자는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죠. 그런데 누가 팔아도 팔면 배당받아 갈 때는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되나요? 자,
일부의 전세를 사는 자는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으나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그게 핵심.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 몇 번 나왔다는 소리 안 해도 돼. 하도 많이 나왔어.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일부의 전세를 사는 자는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없죠. 그런데 저당권자도 없어.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어른 계약 끝나고 갑이 전세금을 안 내주면 경매 청구하러 못 가죠. 대신 가줄 사람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약 끝나고 전세금을 안 내주면 경매라도 해서 내 돈 찾아가야 되는데 경매를 못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한다? 1. 그냥 산다. 그래서 이 을이 갑한테 3억 받을 권리가 있긴 있다 없다? 전세금 반환 받을 권리가 있죠. 이거 물거이다 채권이다? 당연히 채권. 돈 받을 권리는 다 채권. 그 돈을 받으려고 저당권이라는 베이스를 깔고 그 돈을 받으려고 질권이라는 베이스를 까는 거지. 돈 받을 권리는 채권입니다. 하나 물어보죠. 채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행사하는 거다. 특정인에게 하는 거다. 자, 지나가는 사람한테 3억. 지나가는 행인한테 3억 된다 안 된다? 오직 죽어나서나 갑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채권이죠. 그럼 이 채권을 못 받으면 소송 갈 수 있다 없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가면 되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갔죠. 승소했죠. 그럼 그 승소 판결문을 들고 경매하러 가면 돼. 이 경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건 담보물권자가 하는 임의 경매고 요건 강제 경매. 우리 일반인들이 차용증 갖고 있다가 돈 못 받으면 집행을 받든 소송을 하든 승소 판결문 들고 그 집 팔러 갈 수 있죠. 그 경매는 강제 경매라는 거예요. 자, 임의 경매하고 비교해서 시간 엄청 걸리고 소송하고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전세권자로서 경매할 때는 우선 변제죠. 채권자로서 경매할 때는 채권자 평등이거든. 그 차이가 있죠. 뭐 그것까지 깊게 안 해도. 그럼 어쨌든 방법이 있긴 있다 없다? 정 안 되면 돌아서 가야 되죠. 다만 직진하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일부의 전세를 사는 자는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없죠. 단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있다 없다? 갑의 토지에 을이 4월 1일 날짜로 저당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갑의 토지에 을이 4월 1일 날짜로 저당을 잡아놨는데 갑이 신축을 6월 1일 날 했단 말이에요. 자, 법정지상권 놉니까 안 놉니까? 그래서 나중에 경락이 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철거입니까 아닙니까? 철거 고민할 것도 없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다, 토지만 있다. 나대지면 법정지상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끝. 그럼 이거 철거죠. 그럼 갑은 경우에 따라 자기가 1억을 빌려서 집 지었잖아요. 며칠 자부지도 못하고 철거당할 수도 있죠. 저도 못 갚으면. 그러면 을이 볼 때는 갑이 불쌍할까요? 안 불쌍합니까? 불쌍해야지. 그래서 불쌍해 죽겠네. 함께 팔아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팔아주는 걸 일괄경매라고 합니다. 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에 영향을 미친다, 건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별개의 부동산이죠. 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야지. 301호에 저당 잡았죠. 302호 경매 갈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것도 별개의 부동산이고 저것도 별개의 부동산인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럼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에 영향을 미치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서로 다른 별개의 부동산에 영향을 못 미치죠. 단 이 경우에는 철거당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그래서 함께 팔아주는 거지.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원래 건물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서로 별개의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단 이건 예외라고. 함께 팔아주는. 그것도 값을 위해서. 그럼 이건 일괄경매를 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자유다, 의무다? 자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그럼 이렇게 일괄경매를 하면 이렇게 되죠.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철거당하나요? 그럼 일괄경매 하면 안 되죠. 법정지상권이 없어서 철거당할 위기에 놓이면 함께는 팔아줄 수 있다는 것. 그럼 이렇게 함께 팔아서 토지는 병한테 7천에 평가받고 건물은 5천만 원 평가받고 팔릴 수 있죠. 자, 어른. 토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있다 없다?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나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로 7천 다 가져가죠. 건물은 함께 팔아준 거지 건물에 저당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건물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럼 3천만 원 못 받은 거 있죠? 이거는 저당권으로 받는 거다. 일반 채권이다 이제. 일반 채권. 그럼 갑한테 다른 빚쟁이가 없으면 그 5천 평가받은 금액에서 3천만 원 빼가도 되죠. 근데 만약에 갑에게 ABCD라는 3천만 원씩 빌려준 자용증만 갖고 빌려준 친구 4명이 있으면 이제 어리나 ABCD나 다 같은 입장입니까? 3천만 원 받을 거 있죠. 그럼 채권자들끼리 돈 받을 때는 평등이죠. 다만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안분배당이죠. 그럼 안분배당하면 각자 1,000만 원씩 가져간다. 지금 5명이죠. 5천만 원이죠. 받을 금액 똑같죠. 그럼 1,000만 원씩 이렇게 챙겨간다. 그럼 2천만 원씩 다 골고루 손해를 본 거죠. 이렇게. 자, 실제로 경매 현장에 가면 이렇게 5명에 5천 같은 금액 딱 맞을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돈은 5천만 원인데 사람은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은 한 명은 2,100만 원, 한 명은 720만 원 엉망이겠죠. 그 여러분 계산할래요? 나 안 돼. 나 돈 틀어지면 안 돼. 3천만 원짜리 5명 딱 맞아야 돼. 그리고 5천 딱 맞아야 돼. 그래야 계산되죠. 이렇게. 자, 일괄경매는 나대지위에 저당권 설정하고 그 후에 신축한 건물을 상대로 법정상권이 없으니까 경매를 하러 갈 때는 건물도 함께 경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단 우선 변제는 토지 건물 다 됩니까? 토지만 됩니까? 자, 일부 전세는 다 들고 갔다 못 갔다? 못 갔죠? 근데 나중에 돈은 전체에서 다 받나요? 일괄경매는 다 들고 갔다 못 갔다? 토지만 갖고도 건물도 함께 들고 갔잖아요. 근데 나는 돈은 한 곳에만 받지 건물에는 못 받죠? 반대지 보이죠? 일괄경매와 일부전세는 느낌이 완전히 반대죠? 다 들고 갔는데 돈은 한 곳에서. 일괄경매. 다 못 들고 가는데 돈은 전체에서. 그게 일부전세. 차이 나나요? 보러 갑니다. 자, 375페이지에 3번.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인 경우에도 만일 그 부동산 전부가 경매가 되면 그 전부의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자 4번.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자는 먼저 전세권의 목적 부분에 대해서 분할 절차를 거친 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 말하자면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권은 없다. 있습니까? 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된다. 그럼 일부 전세 봤죠? 자, 일괄 경매 한번 보러 갑니다.
423페이지. 일괄 경매는 당연히 저당권 파트에 있겠죠. 자, 2번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했으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나대지라는 거죠. 그럼 법정인 상권 무조건 없죠. 그럼 철거당할 수밖에 없죠. 철거당하는 것보다야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있습니까? 자, 이번에 요건 1.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끝. 뒤로 넘어갑니다.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2번이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는 경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다가 더 정확하게, 자, 일괄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갑토지, 갑건물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될까요? 원래는 같은데 달라도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근데 그 문구를 갖고는, 책에 있는 문구를 갖고는 그까지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반드시 일괄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안 된다? 동일해야 된다. 동일해야 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철거되든가 말든가 건물 못 들고 갑니다. 반드시 동일해야 돼. 그런데 그럼 그 건물은 누가 지어야 되느냐 하면 원칙은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 있죠. 그럼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일까? 그럼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나요? 다르나요? 같죠? 자, 그럼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신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거는 A가 지상권자란 말이에요. 지상권자가 나중에 갑한테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땅을 한번 더 안 빌려주면 건물 사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매매가 성립하죠. 그럼 갑이 등기를 받으면 이 건물은 누구 거다? 갑 거긴 한데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신축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었죠. 그럼 용익권자가 지은 거 맞나요? 그럼 용익권자가 신축한 것을 나중에 저당권 설정자가 매수했습니까? 그래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갑토지 갑건물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지가 지은 건물이라 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한테 땅을 빌려줬더만 그자가 지은 건물을 살 수 있죠. 어찌됐든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하다 나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 갑토지 갑건물. 다만 반드시 지가 지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사는 경우에도 되느냐, 그 말이죠. 사는 게 아니라 영유권자가 지은 걸. 그럼 이제 보죠. 그럼 기억,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있나요? 자, 그럼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에 그 토지를 매수한 자나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축조한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똑딱 헷갈리게 해놨네. 그 용익권을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취득한 자, 그거는 지우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 헷갈리게 왜? 그 밑에 다만 용익권자가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위에 용익권하고 밑에 용익권 여러분 구별하나요? 둘째 줄에 용익권자가 취득한 있죠. 다만 그 용익권자가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있죠. 비슷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두 번째 건 아예 지우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헷갈리게 하지 마. 자,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돼야 되죠. 일괄 경매가 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돼. 다만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이어야 되지만 원칙은 예외적으로 토지를 빌려 쓰던 자가 신축한 건물을 나중에 매수 청구 당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질 수 있나요? 그만큼 최고 어렵게 나올 때 3번 1.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어도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왜? 건물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저당권은 토지에 설정되어 있었지 건물에 저당권 설정된 게 아니었으니까. 함께 팔아주긴 했지만. 자, 거기까지. 일괄 경매. 자, 이제 이렇게 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은 안 오죠. 380페이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가. 이렇게 이제. 자, 380페이지에 5번. 문제 있나요? 자, 6번 문제는 아직까지 수업을 안 한 게 많아서 어렵고 5번부터. 5번이 더 중요한 게 많죠.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정갱신은 토지 건물 다 되는 게 아니라 건물만 된다. 맞습니까? 맞고. 2. 전세권 성립이 아니라 소멸할 때 전세권자 세입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 없다고 했죠. 답 2번. 이것도 기출문제. 3번.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4. 전세권이 소멸할 때 세입자는 목적물 인도 주택 반환해야 되고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내놔야 되죠. 그때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해야 되죠. 예, 그게 동시행. 목적물의 인도가 성립 요소는 아니라도 소멸할 땐 요소가 된다고 했죠. 5번. 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를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우선 변제는 되나요? 네, 끝까지. 중요한 건 그 문제 다 들어와 있네요. 여기까지가 전세. 그래서 전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세는 비용 상한 청구권 문제. 필요비 없지만 유익비 있다. 법정갱신에서 토지는 안 되고 건물은 법정갱신 된다. 그 핵심 포인트가. 그 다음에 전세금은 성립 요소지만 목적물의 인도는 요소가 아니다. 네 번째는 전전세하고 전세권의 양도 구별하는 것. 그 다음 5번째는 방금처럼 일부 전세와 같은 이런 논점 잡아내는 것.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한 6가지 논점 중에 5가지는 다 했네요. 한 개 빼놓고. 자, 이제 383페이지 담보물거입니다. 387페이지 유치권 갑니다. 유치권 있죠, 거기? 그럼 이제 용익물권은 다 있고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 돈 받기 위해서 남의 물건 들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치료비 받기 위해서 남의 애완견 들고 있을 수 있나요? 있죠. 또 빌려준 돈 받기 위해서 남의 보석을 맡아서 들고 있을 수 있나요? 있죠. 전당포 가면은 보석이든 시계든 돈 빌려주고 잡고 있죠. 그럼 자기 돈 받기 위해서 남에게 들고 있고 자기 돈 받기 위해서 남의 보석 들고 있죠. 차이점은 이거는 유치권이고 이거는 질권이란 말이에요. 차이점. 자, 이 질권은 갑하고의 사이에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예? 돈 빌려주라, 보석 갖고 와라. 그러지 뭐. 합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합의 있어야 되죠. 근데 세탁소 주인하고 세탁비 안 주면 내 옷을 들고 있어도 좋다고 합의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럼 유치권은 합의하고 논다, 합의 안 하고 논다. 그게 법정이잖아요.
우리 법정지상권, 법정추인, 물권법정주의 계속 법정이라는 글자는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법정담보물거이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유치권은 타인의 그런 물건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럼 타인의 물건은 동산만 된다, 부동산도 된다. 그러니까 애완견 들고 있으면 동산 들고 있는 거고, 비용 안 준다고 남의 집에 버티고 앉아 있으면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에 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합의하고 나온다, 합의 없이 나온다? 합의 없이 나오는 겁니까? 그럼 등기 필요 있다, 없다? 그 말이죠. 187조.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는 등기해야,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 없이. 되죠? 그럼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인 경우에도 등기 없이 나오는 권리입니다. 그게 법정담보. 그런데 저당권은 약속하고 나오는 거죠. 약정담보물권. 그럼 이거는 합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합의해야 나오는 거고, 유치권은 합의 없이 나오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법정담보물권이다.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 없겠네. 부동산이라도. 이렇게 딱 연결해 와야지, 이렇게. 그 다음. 자, 유치권하고 동시행 항변권하고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7억이 안 주면 개 못 준다 할 수 있나요? 대금 안 주면 사과 못 준다 할 수 있나요? 그럼 사과 하나 사고 파는 계약을 하고 돈 안 주면 사과 못 준다라고 할 수도 있고, 수의사가 7억이 안 주면 애완견 못 준다 할 수 있죠. 자, 위에 거는 유치권이고 밑에 거는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차이점. 자, 우선 차이점 편한 것부터 낼까요? 유치권 물권이다, 채권이다?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의 기능. 그럼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고,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의 기능이니까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됩니까? 그거는 물권 채권 비교고 끝났고. 자, 위에 이 애완견 누구 거다? 애완견 소유자. 이 사과 누구 사과다? 그럼 이건 실업이 받기 전까지는 당신의 개를 못 주겠답니다. 근데 이거는 대금 받기 전까지는 내 사과를 못 준답니다. 내 거라. 남의 게 아니고. 자, 유치권은 누구 물건 들고 있는 거다? 타인의 물건을 인도 거절하는 거 맞나요? 근데 동시행 항변권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다. 직급 못 주겠다는 거예요, 직급. 네가 집 안 주면 나도 대금 못 주겠다 할 때 돈 내 돈이죠. 돈 주기 전까지는 집 못 주겠다 할 때 그 집은 내 집이죠. 그럼 내가 줘야 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가 동시행 항변. 당신의 물건 못 주겠다가 유치권. 타인의 물건 인도 거절입니다. 그럼 자기 돈 받기 위해서 타인의 물건을 들고 있는 권리, 그게 유치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합의도 없이. 자, 기본 되나요? 자, 이제 유치권 그 가장 기초니까, 자, 그 388페이지에 최고위의 유치권은 독립된 물권이다. 있나요? 그럼 누구한테나 경락인이 됐든 채무자가 됐든 소유자가 됐든 양수인이 됐든 누구에게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 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있습니까? 그 다음 밑에 둘째 줄 물상대의성 없다 있죠.
그대로 별표 딱 쳐놔야죠. 왜 물상대 이성 없는가는 모르죠. 그거 알려면 11월, 12월 강의 좀 듣죠. 11월, 12월에 담보물건의 특성 한번 보고 와요. 11월, 12월 강의 가면은 담보물건의 특성 강의라는 거 있거든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이성만 딱 해놓은 것. 그거 딱 듣고는. 그거 지금 해줄 시간은 없어요. 자, 우선 그럼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나오려면 돈 받을 날짜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럼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돼. 자기 돈 받을 날짜가 돼야 되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에서 돈 받을 날짜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나오기 위한 성립 요건 맞다, 안 맞다? 유치권에서 변제기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성립을 하려면 돈 받을 날짜 돼야 되죠. 그런데 주택을 담보로 저당을 잡고 3년을 돈을 빌렸을 때는 변제기가 언제다? 90년입니까? 93년입니까? 돈 갚을 날짜는 93년이죠. 저당권은 등기는 90년이 된다, 93년이 된다. 돈 빌려줄 때 저당 잡지 돈 갚을 때 저당 잡는 사람 없죠. 그럼 93년이라는 요 변제기는 저당권 성립할 때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친 거라고. 3년 전에 이미 등기가 됐으니까. 그럼 이 저당권에서의 변제기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 날짜까지 돈을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다. 그럼 저당권에서의 변제기는 경매 실행을 위한 요건이고 유치권에서의 변제기는 변제기가 돼야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차이점 나오나요? 자, 시험에 유치권에서의 변제기는 성립 요건이지만 저당권에서의 변제기는 경매 실행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오다 X다. 그게 판례. 어려운 판례라서 중개사에 나온 적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는데 일단 이거 지금 책에도 없죠? 책에도 없어요. 없는데 391페이지에 3번 채권의 변제기 도래 이렇게 놨죠.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이면서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저런 말 없죠. 유치권하고 저당권 비교한 거 없죠. 책이 없어 우리 책이. 없고 강의 노트는 있을런가 모르겠네. 아, 내가 들고 논다면서. 네, 강의 노트에는 있습니다. 나중에 강의 노트 127페이지 찾아가면 있으니까 이렇게. 어지간하면 있는데 이거 만드신 분이 들을 때 그때 강의 했어야 있겠죠. 자, 그럼 채권이 일단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까? 그거 마시면 돼요. 그럼 돈 받을 날짜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거 맞나요? 점유해야 되죠. 그럼 점유를 해야만 성립합니까? 점유를 해야만 성립하죠. 그럼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그럼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게 전입신고하고 똑같구만. 전입신고를 해야 주임법, 대항력 취득하죠. 퇴가하면 대항력 사라지죠. 그럼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든 유지하기 위해서든 계속 전입상태는 유지해야 되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인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까? 자, 똑같이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유치권을 성립시키는 요소인 동시에 유치권을 유지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까? 그럼 이거하고 다른 거 우리 배운 거 있죠? 뭐 있나요? 등기.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존속 요건이 아니라서 불법하게 말소한 경우에도 물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배웠죠? 뭐 있나요? 물었을 때 기억은 안 나. 그런데 불러주면 아 그거네 하고 알아는 듣나요? 네. 그럼 시험 쳐요.
객관식이니까. 근데 지금 불러주는데도 뭔 소리 하고 있지? 이렇게 될 때가 문제지. 불러주면 들은 기억난다죠? 그 OX만 풀면 되니까. 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고, 두 번째 보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데 성립 요소인 동시에 존속 요건이었고, 갑이 을한테 애완견을 맡겼는데 이 병원에서는 수술할 게 안 돼서 더 큰 동물병원에 애완견 들고 갈 수 있나요? 갑이 애완견 돌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은 모르니까 더 큰 데 데리고 갔는지. 그럼 을은 돈 갖고 와, 돈 갖고 오면 줄게. 할 수 있다 없다? 예? 자, 더 큰 동물병원에 맡기면 애완견을 직접 점유하는 자 누구다? 간접 점유는? 자, 간접 점유자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 점유는, 유치권 행사하기 위한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무방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애완견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고, 다른 데 맡김으로써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유치권 성립하는 데는 영향 없죠. 결국 갑은 치료비 못 받으면 그게 못 돌려받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간접 점유의 방식으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거 어떨까요? 갑이 을한테 자동차를 맡기고 을이 정비대금을 안 주니까 차 못 주겠다고 버틸 수 있죠. 이 차도 자기 차도 아니라 지도 빌려온 차라. 그럼 차를 빌려와서 레이스에 참여하려고 보니까, 레이싱 참여하려고 보니까 수리를 필요로 해서 맡겼다가 못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나타나서 야, 대회 참여해야 되니까 니도 내가 선수인 건 알지 않냐, 우선 빌려다 주라. 그럼 다시 대회 참여하고 갖다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이 빌려줬어. 그럼 갑이 을한테 돈을 못 주는 바람에 을이 안 주고 있던 자동차를 다시 갑한테 빌려줬나요? 직접 점유자 누구다? 간접 점유자. 아까 간접 점유의 방식으로도 유치권 나온다고 했죠? 이때는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유치권은 남의 물건 들고서 그 물건 돌려받고 싶거든 돈 갖고 오라죠. 그래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지금 강제하는 거잖아요. 결국 볼모 잡듯이 잡고 있으면 들고 올 거라는 그거죠. 지금 심리적으로 볼모가 되나요? 아니, 지 들고 있는데 지가 차를 몰고 있을 수 있죠. 그럼 심리적으로 강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럼 이런 형식으로 유치권 넣을 수 있다 없다? 그럼 간접 점유의 방식으로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유치권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이때는 유치권 소멸하는 겁니다. 돌려주는 순간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형식의 방식으로는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그럼 이 다시 빌려준 을은 누굴까요? 지가 들고 있어야 돈 받을 낀데 도로 빌려준 거죠. 그래서 저 판례는 을의 정신 상태부터 감정을 했어요. 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됩니까? 그럼 세 번째, 자기 물건에 나온다 안 나온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되니까 자기 물건에는 유치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자기 물건에는 그럼 유치권이 나올 수 없죠? 그럼 시험에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놓으면 O 대 X다. O죠? 그렇게 안 놓는다는 거야. 너무 쉬웠어. 자, 이제 이렇게 보자. 갑이 을한테 토지만 가지고 을한테 공사 좀 해주라. 토지 위에 집 좀 지어주라. 그래서 을이 건축의 주재료를 다 대고 공사도 했어. 그래서 주택이 나왔다. 이 주택 소유권 누구다? 예? 자, 갑은 토지만 됐죠?
건축에 관한 주재료는 을이 다 됐죠. 주재료를 을이 되고 공사도 을이 했죠. 그럼 이 주택은 을 겁니다. 다만 갑한테 이전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중에 갑이 공사비를 안 주면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지구라며. 자, 유치권은 남의 물건 들고 있어야 된다, 자기 물건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럼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넣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시험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물의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알고 있는지. 그런데 갑이 토지를 대고 갑이 건축의 주재료를 다 댔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공사만 했죠. 그럼 이 주택의 소유권 누구다? 이때는 을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이렇게 토지를 댈 테니까 집 좀 지어달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두 사람의 계약을 뭐라고 한다? 이걸 도급이라고 한다. 하청. 도급은 하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문제 풀 줄 알았죠. 문제가 그대로 났거든요. 시험에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그럼 그대로 풀어야죠. 누가 주재료를 댔는지에 따라 풀 수 있다 없다? 문제 풀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틀렸대. 왜? 누가 도급인인지 누가 수급인인지를 몰랐대. 그 맡긴 자가 도급인인지 맡아서 공사하는 자가 도급인지를 몰라서 틀렸대. 실컷 다 해놓고. 내가 틀리도 싸다고 했어. 자, 실컷 다 해놓고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틀렸으면 눈치로라도 해야지. 안 되면 숫자가 무슨 숫자로 보입니까? 받을 수, 도급인, 수급인. 이렇게. 자, 세 번째는 그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되니까 자기 물건이 안 되죠. 그것과 관련해서 도급 생각하고 점유를 해야 되죠.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가능하죠.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고 했죠. 점유는 성립 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이죠. 타인의 물건이라고 할 때 물건은 동산, 부동산 다 되죠. 부동산인 경우에도 등기 필요 없죠. 그게 논점이란 거다. 자, 세 번. 자,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있을 것. 그럼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있을 것. 그럼 결연성이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있어야. 그럼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연성은 요하지 않는다. 그럼 없어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요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연성은 요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없어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없어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있어야 성립한다, 없어도 성립한다 여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옛날엔 여기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뭔 뜻인지를 모를까 봐 하는 거지. 갈수록 더 해줄 수도 없어요. 이제. 자, 받을 돈입니까? 목적물이죠. 받을 돈하고 목적물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 말은 이 받을 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거예요. 주택에 보일러 고쳤습니다. 지붕 수선했습니다. 주택에 관하여 생긴 채권 맞나요? 내가 받을 돈은 주택을 매매하면 매매 대금이 나오죠. 자, 매매 대금은 주택에 관하여 생긴 돈입니까? 아니요. 주택 그 자체지. 주택에 투입된 돈이 아니고 주택 그 자체잖아요. 주택. 자, 주택에 투입된 돈이 아니라 주택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럼 이 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고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려워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죽습니다. 유치권이 나오기 위해서는 유치권에서의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해야 되지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다 죽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나와도 여러분은 풀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그걸 응용해서 자,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그런데 매매대금은 안 나온다. 매매대금은 항상 동시에. 그럼 이제 이렇게. 그럼 결련성이란 것은 자, 치료비와 애완견, 수리대금과 자동차 또는 시계, 그 다음에 비용과 주택, 내가 받을 돈은 그 물건에 투입된 돈 맞나요? 물건에 관해서 들어간 돈이죠. 그래서 그 돈 받기 전까지는 그 물건 잡고 있는 것, 그게 결련성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세를 주고 을이 지붕수선비 받을 거 있을 수 있죠. 이 지붕수선비는 그 집에 들어간 돈 맞다 안 맞다? 그래서 결련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비용 안 주면 못 나간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보증금은 그 집에 들어간 돈입니까? 보증금이 그 집에 들어간 돈이면 그 집 벽지는 5만원짜리로 발려 있겠죠. 5만원짜리로 발라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 보증금은 살아가면서 월세를 연체할지도 모르고 주택을 파손할지도 모르고 이 모든 걸 담보하기 위해서 맡아놓은 돈이지 주택 자체에 투입된 돈이 아니죠. 그럼 결련성이 있다 없다? 그럼 결련성이 없다면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그럼 보증금은 동시행이다 유치권이다?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할 수 있죠. 그거는 동시행이지 유치권이 아니다. 자, 기계적으로 갑니다. 비용은 유치권이다 동시행이다? 매매대금은? 보증금은?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공사대금은 유치권이다 동시행이다? 유치권. 건축자재대금은 유치권이다 동시행이다? 자,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죠. 손으로 합니까? 자재 사가지고 합니까? 자재 샀나요? 자재대금은 공사대금이다 매매대금이다? 공사하기 위해서 건재상에 가서 사왔잖아요. 모래고 벽돌이고 다 사온 게 뭐다? 매매. 건축자재대금은 매매대금입니다. 공사대금이 아니고. 공사대금은 그렇게 건재상에서 건축 사와서 갑한테 요구하는 게 공사대금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건축자재 투입해서 이만큼 지었다고. 그럼 이 건재상에서 을한테 자재대금 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매매대금이잖아. 내가 팔은 벽돌값 내놔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건축자재대금은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잘 속습니다. 자, 건축자재대금은 매매대금이죠. 동시행이다 유치권이다? 동시행. 매매대금 나오면 무조건 동시행. 이렇게. 자, 채권이 4월 1일 날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돈 받을 날짜는 4월 1일이죠. 그런데 그 물건은 점유는 4월 10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갑이 와서 물건 돌려도 하면 돈 받아야 주지 돈 내놔 돈 주면 줄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반드시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채권 성립할 당시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받을 돈이 생기고 뒤늦게 물건을 점유해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건지 있다 없다? 예?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련성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럼 채권 성립할 때 점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하는데 지장 없나요? 이만큼 보러 갑니다. 391페이지에 4번. 자, 아까 우리는 순서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타인의 물건 점유해야 되죠. 이때 타인은 채무자든 소유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내 것만 아니면 됩니다. 자기 물건만 아니면 애완견 치료한다고 데리고 왔던 자든 실제 그 애완견 소유자는 아들일 수도 있죠.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포함된다. 그게 그 말입니다. 누구 거든 상관없다. 자기 물건만 아니라면. 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 이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무방하다. 있나요? 셋째 줄에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예컨대 갑이 자신의 수리비 채권에 기해서 을 소유의 자동차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갑이 그 자동차를 을에게 다시 빌려주면 그럼 돈 받을 자한테 빌려준 거죠. 그럼 유치권은 소멸한답니다. 자, 그게 시험에 두 번. 388페이지 앞에. 자, 1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 1. 자, 위에 법조문 볼까요? 320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있나요? 그게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입니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게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할 때 물건은 동사이든 부동사이든 가리지 않죠. 유가증권이야 뭐 여러분 볼 필요도 없고 시험 논리도 아니니까. 자, 389페이지에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것이어야 된다. 채권과 목적물 간에는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있죠. 기억, 유치권이 인정되는 예 밑에 A, B. 자, A, B 다 떠나서 비용은 유치권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공사대금 나온다 안 나온다? 공사대금도 그 공사대금은 그 주택 공사한다고 들어간 돈 맞죠? 그럼 공사대금 비용 또는 비용은 유치권이 나오죠? 리언. 보증금은 유치권 나오나요? 보증금은 동시행으로 가라고 했죠? 끝.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권리금. 권리금도 유치권 안 나옵니다. 권리금은 무형의 이익 이런 것도 되잖아요. 물건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동안 장사했던 단골, 그 다음에 그 서류 장부 이런 것도 권리금 될 수 있죠. 매매대금 동시행으로 가라고 했죠. 건축자재대금 마찬가지죠. 이렇게 길게 안 보고 그 큰 글자 안 봐도 충분합니다. 2번.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연성은 분류한다.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 또는 점유와 더불어 생긴 것임을 요하지 않고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고 그 후 어떤 사정으로든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있습니까? 그럼 먼저 점유하고 뒤늦게 먼저 점유하고 뒤늦게 채권이 발생하든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뒤늦게 점유하든 시간이 딱딱 맞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게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연성은 요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성립요건 4개. 하나 더 남았는데 한 5분만 더 쉬었다 가죠. 조금 시간이 어정쩡하네. 땡기기.